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신병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지금 화성 시청이죠. 누리마톨 이곳에 어쨌든 그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또 택시를 타고 그래서 저도 여기는 이제 사실은 처음 오는데요. 아마 우리 조선 건국의 그 설계자 정두현이라는 인물이 이 남양에서 그 도구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기록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남양 지역에 우리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정두현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 아마 이런 취지로 이 시간이 이런 강연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또 한번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좀 더 또 특히 여기 해설사 분들이 아주 좀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제 한동안은 뭐 역사 속에서 좀 묻혀 있었던 인물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조선 건국 후 7년이 지난 후에 우리 이방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이후에 계속 역적이라는 불명예가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사실 그 흥선대원군 때 와서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뭐 조선 왕조에 대한 기억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고려 말 최고의 또 인물일 수 있어요. 근데 정몽주는 대부분 알아요. 우리 충신의 대명사. 그리고 또 정말 이 운명적이게도 두 사람의 가해자가 똑같은 사람이죠. 누구죠? 바로 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이제 고려 말에 정몽주도 격살했고 조선 초에 이 정도전도 결국은 처형을 한 인물인데 근데 사실 이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정몽주는 영의정으로 추승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어떤 통치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주는 영의정으로 추승하면서 이 어떻게 그 충신의 대명사로 계속 이제 자리 잡으기 위해서 정도전은 그대로 이제 이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왕권에 도전한 세력.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역적이라는 불명예가 남아 있었다가 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대중에게 좀 각인된 거는 한 20여 년도 지났어요. 1997년, 98년에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계세요? 영웅의 눈물이라는 바로 이 드라마에서 그 당시에 김은기라는 분이 정도전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저런 인물이 있었어?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 책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도전을 위한 변명 이런 대중서가 상당히 히트를 치게 되고 이 정도전에 대한 많은 좀 대중화 작업 같은 게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바로 2014년에 만들어졌던 드라마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이제 임팩트가 컸죠. 특히 주인공을 드라마 제목이 이 정도전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도전의 위상이 컸음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또 상당한 시청률 요즘은 이제 KBS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하사극 잘 못 만들어가지고 좀 아쉽잖아요. 그동안은 뭐 정도전, 징비로, 장현실도 만들고 이러다가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 태종을 주제로 해서 이방원을 주제로 해서 지금 KBS의 대하사극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마 이때 정도전이 분명히 이제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현재까지 태종 역할을 맡을 배우는 이미 확정됐어요. 누굴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힌트 드리면 지금 동네 한 바퀴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김영철 선생님. 이분이 이제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제 김영철 선생님 이분도 어쨌든 대하사극에 특히 궁예 역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임팩트가 강했고 또 한때는 세조 역할도 했어요. 그래도 이 김영철 이분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최수종 씨에 비해서는. 최수종 씨는 너무 많이 했어. 태조 왕건도 했다가 대왕 김춘추 태종 우열랑도 했다가
또 한때는 뭐 장보고도 했다가 이러니까 뭐 이분은 너무 이제 캐릭터가 많은데 어쨌든 김영철 씨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궁금한데 동네 한 바퀴를 계속 돌면서 태룡으로 나올지 동네 한 바퀴를 못 돌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정도전이라는 이 드라마도 상당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 드라마는 많은 분들이 보셨죠. 이 정도전 드라마는 왜 이게 재밌었냐면 이 갈등 구조가 아주 선명해요. 고려말 조선 초를 둘러싸고 이 인물 간의 갈등 구조가 그래서 이 정도전 드라마에 잘 보신 분들은 항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두 주인공이 째려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최영하고 이성계가 막 째려보고 그 다음에는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째려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정도전하고 이방원이 째려보고 약간 째려보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제 나온다라는 건 뭐죠? 그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잖아요.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승리할까? 바로 이런 어떤 갈등 구조를 잘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그 성공한 드라마인데 뭐 아시다시피 저 정도전 역할을 맡았던 저 배우가 너무 크게 사고 치시는 바람에 좀 정도전에 대한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런 배우들은 정말 더 관리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좀 나빠지는. 대표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수인 장군 역할을 했던 그 최민식 씨 이런 분은 관리 잘해야 돼요. 최민식 씨가 막 이상한 짓 하고 잃어버리면 우리 이수인 장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역사적 중요한 임무를 맡은 배우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 한번 제가 이력서 만들어 봤는데요. 1342년에 출생을 했고 이 조선보국인 6년인 1398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딱 정확히 7년간 살았고요. 아버지 정몽정이라는 사람도 고려 말에 장관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나름대로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도전에 있어서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외할머니가 노비의 딸이다. 이게 이제 반대 세력이 상당히 이제 요즘도 우리 보면 지금 막 대선 후보 나오고 이러면 계속 뭐 엑스파일에다 이거 공격하잖아. 이때 이 정도전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격을 받아요. 반대파들에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당히 그 집안에서는 당연히 정도전 집안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 세력의 허위 정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사실 일부 자료에서는 정도전의 정말 신분에 천민의 피가 섞였다. 이건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은 조금은 좀 아주 뭐라 그러나 이제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삼남 일녀 중 장남이었고요. 호가 삼봉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래도 요즘은 또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배출된 인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알리는 작업 이런 게 강화되면서 원래는 이 정도전의 호 삼봉도 우리 단양에 가면 도담 삼봉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전의 외가가 단양이었기 때문에 정도전의 호 삼봉은 당연히 도담 삼봉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정도전에 대한 연구를 오히려 더 해보니까 이 문집이 있어요. 삼봉집이라고. 이런 문집 기록 같은 데 보면 정도전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현재의 개성을 고려 말에는 개성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서울 그리고 이 경기도 지역에 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정도전의 그런 기록에서 보면 이 삼봉은 다 북한산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웬만한 우리나라 산들은 대부분 삼봉이에요. 삼봉. 이렇게 산 그릴 때 약간 세 개 봉우리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봉은 약간 보통 명사인데 이때는 그냥 이쪽은 그 외가가 단양이니까 바로 이제 도담 삼봉이 단양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제 북한산의 삼봉이다라는 게 좀 더 유력한 견해로 굳어지고 있는데 단양은 당연히 포기 안 하죠. 단양은 여전히 우리 정도전은 바로 이 외가인 단양을 기억하면서 호를 삼봉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 한 10여 년 정도 전에 바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사리 장원구가 이제 발견이 되고 거기에 이 미륵사를 세운 사람은 바로 이제 무왕의 왕비
그래서 그때는 정말 화제가 됐어요. 이 선화공주였으면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 설화로 알고 있는 서동요. 근데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익산에서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뭐 무왕의 부인이 한 명만 있었겠냐, 여러 명 있었다. 이 선화공주도 분명히 우리 그 익산의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전은 외가에서 태어났고 또는 친가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영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부친이 이제 관직 생활을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학파, 개경으로 유학을 해서 이 관직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과거 시험에도 합격해요. 우리 고려 시대부터 과거 시대도 있었고요. 고려 시대에도 사실 과거에 합격한다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식년문과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 뽑으니까 1년에 11명 뽑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합격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뭐 엄청나게 어려운 관문인데 우리가 이 과거 시험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 거는 바로 이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절대 뭐 과거의 장원은커녕 급제도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대강 공부해가지고 뭐 어느 날 바로 이제 장원. 그건 소설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서 파생된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게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을 그 당시에 관광길이라고 했어요. 관광길. 영광을 보러 간다. 우리 지금의 어떤 관광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 답안지를 식권이라고 하는데 과거 시험 답안지 중에 1등 답안지를 제일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다른 답안지를 밑에서 밑으로 누르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말 누를 앞 식권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압권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든 관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 정도전은 바로 이제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의 청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 고려말 묘무렵 되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고려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요. 우리 성리학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그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인간의 본성과 연결시켜서 체계화한 학문. 인간의 본성은 곧 리다. 성즉 리. 그래서 성리학. 그리고 완성한 사람이 누구죠? 중국의 누구다? 남송시대 주자. 그래서 주자가 완성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을 우리 고려 말에 처음으로 안향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당시 원나라에 가서 주자의 영정하고 성리학 관련된 교재를 가지고 와서 고려 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리학 이념이 당시 젊은 학자들한테 요즘 표현을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야, 이런 학문 세계도 있어?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성리학 붐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학자가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고 이색의 문화에서 정몽주, 정도전, 권근, 이숭인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왜 이런 성리학이 또 이 시대의 젊은 지식인한테 어필하냐 하면 이 고려 말 이 기득권층이 너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 경제적 특권을 한 요즘으로 치면 좀 뭔가 이런 불합리하고 이 비정상적인 이런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면 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한 도덕정치, 민본정치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리학이 상당히 이제 그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고 거기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그래서 이 공민왕은 바로 요 왕으로 오르고 그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공민왕이 했던 우리 아마 국사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반원 자주화 정책.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때가 사실은 고려는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왕의 호칭 또 몽골 황제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까지 6명의 왕이 다 충자 돌리고. 근데 이 공민왕은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몽골식 변발을 다 없애버리고 몽골식 복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국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다 원나라 세력하고 많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일제강점 시기에 친일파들이 득세하듯이 이 소위 말하는 부원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고
그런 부원 세력을 그 내부적으로 이들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교체하려면 젊은 엘리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젊은 학자들을 양성했고 그 과정에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민왕의 이런 개혁 정치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인 1374년에 공민왕이 아주 그 측근 세력에 의해 시해당하는 이런 참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그럼 누가 그럼 공민왕을 시해했는가?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반대하는 저런 부원 세력이 그 공민왕을 시해했을까? 하지 않았겠어? 근데 의외로 공민왕은 최측근에게 시해당해요. 이게 또 근데 공민왕이 빌미를 제공해요. 공민왕이 말년에 바로 이 노국공주라는 정말 공민왕의 든든한 후원자, 원나라 공주. 사실 노국공주는 원나라 출신이에요. 이 노국공주가 사망한 후에 상당히 이제 그 초기에 그런 정말 영특했던 왕의 이미지에서 많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공민왕이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건데 동성애에 빠져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을 궁중에 불러가지고 이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뭐 탐닉하기도 하고 이런 약간의 좀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젊은 남자들이 막 그 자제위라고 하는데 이 자제위 군관들이 이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궁궐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궁궐에 있는 여성들하고 또 관계를 맺겠죠. 그러다가 이 자제위 군관 중에 홍윤이라는 사람이 익비라는 공민왕의 후궁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공민왕이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우리 뭐 마누라까지 건드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자제위를 해체하고 이 자제위 군관들 전부 다 그 요즘으로 치면 숙청하겠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제위 군관들 입장에서는 물리잖아요. 자기들이 결국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공민왕을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하니까 이 틈을 타서 공민왕을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시해하자. 그렇게 해서 환관 채만생, 공민왕 역시 측근이에요. 그리고 이 자제위 군관 홍윤. 그래서 이 공민왕 시해 사건은 최측근에 의해서 결국은 이루어졌다.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정말 묘한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 마치 이거는 가까운 현대사에서 11.6 사태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측근한테 시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전국 구도도 보면 결과적으로 그 와중에 권력을 잡는 사람은 오히려 다시 신군부,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듯이 이때는 또 누가 잡느냐면 보수 세력의 핵심이었던 이인임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후퇴하고 공민왕이 시해당한 후에는 다시 친원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정도전 드라마 열심히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드라마 초반부에 바로 이인임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이 정도전과 이인임의 갈등이 많이 그려지는데, 이 이인임 역할을 맡았던 분 아마 기억하시죠? 우리 박영규 씨. 그래서 사실 이 정도전 드라마 만드는 제작진들도 처음에는 이 박영규 씨를 이인임 역할로 캐스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이 상당히 권력의 그 화신과 같고 아주 그런 좀 보수의 막 중심인 그런 그 권력자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박영규 씨는 약간 순풍산부인과 미다리 아빠 이미지거든요. 이 미다리 아빠가 이 코믹 배우가 정말 이 권력의 이 그런 그 뭐 화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인임 역할을 했고, 이 이인임이 집권한 과정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공민왕 때 키워졌던 개혁 세력들이 대거 정치적으로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바로 이제 이런 그 이인임 집권 시기에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요. 근데 오히려 이 나주에 유배 간 것이 정도전을 혁명가로 만드는 거예요.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고려사회가 잘못됐다. 이 농민들은 정말 뭐 이 땅 하나,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리고 뭐 세금은 엄청나게 가하고 이런 잘못된 세상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결심을 붙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정도전이
이 나주의 거평부곡에서 유배 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도 나주에 가면 정도전 유배지라는 표지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도전이 농민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닭전부라고 해서 산문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사회의 모순을 직접 체험한 이런 정도전의 모습은 결국은 혁명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말의 사회를 한번 정리하면요, 이 내부적으로 정치 세력으로는 그 원나라 세력하고 결탁된 권문세족의 아주 그 행포가 심하고, 이들은 또 불교 쪽하고 연결돼서 이 사원을 장악을 해요. 이 소위 말하는 절. 이 왜 이렇게 이 불교에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사원 경제에 빠져드느냐면, 이 절은 그 시대에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약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소수의 세력들이 거의 이제 정치 경제적 특권을 차지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했던 신흥 사대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정공주,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성장하는 또 하나의 축 이외에, 대외적으로는 고려말은 외적의 침입이 아주 잦았던 시기예요. 이 남쪽으로는 외구, 북쪽으로는 여진족이라든가 홍건적,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외부적으로, 결과적으로 외적의 침입이 잦는 상황이라면 어떤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주죠?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분부, 바로 이 무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했고, 바로 그런 신흥 무인 세력 중에 가장 돋보였던 인물이 바로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성계 장군은 원래 한경도 함흥, 요즘으로 치면 완전 시골 출신이었는데 1380년 왜구가 지금의 남원 쪽, 지리산 쪽에 쳐들어온 이 황산 대첩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면서 이성계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바로 이런 이성계를 주목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이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난 후에는 바로 이제 뭔가 혁명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군사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1384년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정도전은 함주 막사로 들어가서 바로 이 동국면 도지사로 있던 이성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 역사를 바꾼 만남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요. 정도전의 문과 이성계의 무가 결합이 되면서 역사는 새로운, 바로 이 혁명의 길로 흘러가는 바로 이런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요 정도전에, 여기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는데, 이 정도전에 이제 고려말 주요 이제 관력이라고 했는데요. 13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공민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에 급제를 해서, 표가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1366년에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3년상을 치룬 그런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전기였는데, 1375년에 이인임 세력하고 대립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나주의 거평부곡이 유배를 갔다. 이 유배 생활이 정도전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그 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384년에 한경도 함흥에 가서 태조 이성계를 이제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유배에서도 풀려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제가 이제 여기에 지금 오늘 강의한 또 주요한 이유가 되는데, 이때 바로 이제 1387년에 이제 스스로 나는 좀 이렇게 지방에 가서 관직 생활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임한 곳이 바로 지금의 요 남양, 지금은 화성시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남양 부사, 그때는 남양 부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 태종 때 와서 남양이 도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남양 도부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이제 남양 부사가 되어가지고 활동했던 이런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은 역시 기록으로 나오고, 이후에 정도전 인생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1388년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전이 이제 그 활동했던 이 남양도읍의 역사를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서 잠깐만 살펴보면, 본래는 고구려의 당성현인데 신라가 당원군으로 고쳤고, 고려가 옛 이름 당성으로 복구했고, 고려 명종 2년 임진에 간무를 뒀고, 충렬왕 때 이 강령도읍으로 승격되었다가 무신의 또 입주목.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려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방행정구역은 크게 부목, 군, 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의 이제 책임자를, 부는 또 여러 이제 있는데, 부윤이 있고, 또 부의 책임자는 부사가 있고, 또 이제 목의 책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군의 책임자는 군수, 현의 책임자는 현령, 현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시군, 읍, 이런 구조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태종 13년 계사의 예에 의해서, 계사의 예에 의하여 도읍으로 고쳤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고려사 또 열전의 정도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도전이 이성계 등과 함께 이제 공양을 옹립했던 요 기록을 해서 바로 이 대목이 나와요. 경은 외직에 보임되기를 구했으니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양의 미는 경의 은혜로운 행정에 감격하여 지금껏 칭송할 때, 이게 조선시대 이후로 정도전에 대한 그 기억이, 근데 이때도 되게 이 지역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정도전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데, 특히 고려말에 조선 초에 걸쳐 좋았는데, 어쨌든 역적으로 채용되고 난 후에는 상당히 이제 그 제도로 대한 이런 이런 선양 작업 같은 경우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 외직,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중앙에서 주로 관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지방의 이제 행정가로 좀 역할을 하면 아주 그런 경험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쌓게 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기록인데, 삼봉집에 나오는 정도전의 문집에 대한 기록인데, 외보를 요청하여 남양부서로 나갔으니 어떤 뜻이 있었어였다. 많은 혜정을 베풀어서 옹고울에 칭송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태조 이성계가 이 중앙으로 이제 청거를 해서 이후에는 주로 중앙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남양과 이제 정도전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남양부사로 도임하여 밀직사에게 올리는 그 계에 보면, 이 정도전은 아뢰옵니다. 은혜를 입어 남양부사로 파견이 되어 이미 금월 17일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홀로 깃발 하나를 잡고서 백리를 다스리려고 부임은 했습니다만은, 녹복만, 이건 겸손한 표현이죠. 녹복만을 허비할 뿐이며 승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도 약간 이 지역, 이 바다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돌아보건대 이고을은 큰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왜구가 때없이 출몰합니다. 그리하여 거주민들이 여러 번 소란을 떨었으니 진실로 통민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무마하고 방어할 방법을 얻지 말고, 상당히 여기 남양에 와서 있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쪽에 자꾸 왜구가 침입이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계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나온 이런 외구의 침입이 있는 이런 지역이어서 내가 여기서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취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삼봉집 이런 형태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은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도 보면 좀 상당히 좀 겸손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양부사로 이제 부임한 후에 은혜를 입어 남양부사를 제수받아 9월 17일에 이미 도임을 마쳤습니다. 신이 공경이 유능을 바쳤고 해양, 이 표현도 여기도 이제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양이라고 쓰고 있고요. 나아가 지키게 되니 부끄럽고 감격된 미소로 얽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생활을 영위하는 꾀가 졸렬하여 먹을 것은 적은데 식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외임을 구하여 남은 세월이나 보내려고 한 거예요. 약간 겸손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좀 중앙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지방에서 좀 더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뭐 이런 더 큰 것을 위한 구상을 위해서 이곳에 이 근무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남양부사로 부임한 그 직후부터는 정말 정도전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연출이 되는데, 이 대표적인 계기가 1388년 바로 이 요동정벌론이 대두돼요. 이 원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이제 완전히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거든요. 1368년 우리 국사책에도 보면 명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제 통일을 해요. 이 원을 몰아내고. 그런 명나라가 바로 이 원을 몰아내고는 고려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천령 이북의 땅을 우리한테 반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민왕 때 반원 자주화 정책을 펼칠 때 원 세력을 몰아내고 공민왕 때 이 영토 수복을 해요. 천령 이북의 땅을. 근데 이 명나라는 우리가 원을 계승한 나라니까 원을 쫓아내고 세운 왕조니까 원래 원나라 땅은 이제 우리 명나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점유했던, 우리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토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 내놔라. 이랬을 때 워낙 이때 명나라 기세가 세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명나라하고 협상을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이 명나라가 이제 등장한 초기부터 고려하고 이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 때 가장 강경한 노선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최영 장군이에요. 어떻게 저 명나라가 우리 땅을 내놔라 그러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명나라가 그런 논리라면 저 요동 땅은 원래 옛날 고구려 땅이다. 우리가 이 틈을 타가지고 명원 세력 교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요동 지역을 수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당시 왕이 우왕을 설득을 해서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주장을 했고, 이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민군들을 모아가지고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이성계. 이성계도 처음에는 정도전, 정몽주, 탈 이거는 무모한 원정이다. 반대를 하니까 이성계도 반대를 해요. 그러나 워낙 이제 이 최영의 의지가 강하고 이때 또 공식적으로는 왕명으로 출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거 아마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바로 이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결국은 지금의 압록강에 있는 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는 엄청난 이제 사건을 일으킵니다. 소위 말하는 위화도 해군,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키다. 그리고 이때 이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키고 난 후에 이 명분으로 내세운 사불가론이 지금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농번기인 여름철에 출병할 수 없다. 원정군이 나가면 외국가 그 허점을 노리려고 해요. 장마철, 이때가 장마철이었거든요. 한참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번기에 여름철에 출병 다 이 농민군이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죠. 장마철에는 화로의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지금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뭐 강의 같은 경우도 아주 대면 강의도 제한이 많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 놀랍게도 조선 건국의 4분의 1 정도의 지분이 전염병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 여름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군대 출병해가지고 이거 그 나간 군사들도 대거 희생되고 또 이게 전파가 되고 이러면 이건 완전히 오히려 뭐 전쟁하기 전에 이게 전염병 때문에도 이거 뭐 완전 망한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위화도 해군을 했고, 이때 이 최영 장군은 너무 이제 방심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최영을 결과적으로 상관이었죠. 최영을 체포해서 처형을 하고, 바로 이때 이제 우왕에 이어 창왕을 잠깐 옹립했다가, 공양왕은 사실은 창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저 왕위 계승에서는 아주 그 왕위 계승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공양왕을 왕위에 올렸다는 거는 그런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왕은 폐위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공손할 공, 양보할 양. 공손이 양보할 수 있는 왕을 요즘 표현을 하면 얼굴마담으로 올리고,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왕은 이성계였어요. 이성계였고, 이런 그 이성계의 그 가장 대표적인 브레인으로서 정도전이 크게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왕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때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정몽주.
정몽주는 위화도 해군에서도 정도전, 이성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위화도 해군까지 성공시키는 그런 인물인데, 이 정도전이나 이성계가 추진하고 있는 왕조 교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건 반대하고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왕조 개창은 안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정몽주 우리가 충신의 대명사로 알고 있지만 상당한 정치인이에요.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사실은 이 정몽주가 먼저 이성계에 대한 공격에 났어요.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낙마를 해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정몽주가 이성계를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들인 이방원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잘못하면 선제공격에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때 이 정몽주가 이성계가 이 말에서 다쳐서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누워있으니까, 병석에 있으니까 이성계의 동태를 살피려고 문병을 봐요. 문병을 하러 와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려고. 바로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정몽주를 습격해가지고 바로 이제 살해한 그 주동자가 이방원이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선주교 쪽에서 바로 철퇴로 부활을 시켜서 정몽주 선생을 내리쳤고, 이 정몽주 선생이 흘린 그 피가 지금도 이제 선주교. 지금도 이제 요즘 이제 개성 관광 못 가지만 예전에 개성 다녀오신 분들은 이 북한에서도 지금 이 정몽주 선생 피라고 이러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한 거의 600년 전에 어떻게 피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기록에 보면, 실록 기록에 보면 정몽주 선생은 선주교에서 피습당하지 않아요. 말을 타고 오히려 도망가다가 다른 장소에서 피습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좀 영웅적인 인물의 죽음을 묘사할 때는 좀 더 극적으로 나중에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장소였지만, 그리고 선주교에도 마치 그때 우연하게 무슨 약간 붉은 피자국 같은 거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정몽주 선생 피로 거의 이제 공인이랄까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리고 이 이방원은 우리 그냥 느낌으로 보면 이성계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정몽주 제거해주니까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이랬을 거죠. 욕 바가지로 했습니다. 네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이성계는 원래는 정몽주 정도전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왕조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정몽주 제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도전한테는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은 고려 말에 완전히 이성계한테 정몽주 죽이고 난 후에 완전히 팽당해버리고, 정도전이 완전히 오른팔로 태조 이성계의 신임을 받아서 우리 과정법이라는 전제개혁을 단행을 해서 당시에 이 군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대거 몰수해가지고 새로운 관리들하고 백성들에게 특히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가득해 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토지에 대한 세금이 수확량의 거의 절반을 냈다라면 이때 와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이성계에 대한 그 백성들의 지지가 확 쏠리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렵에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양왕을 움직이는 거죠. 이제 당신 임무 끝났어. 당신 이제 물러나야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공양왕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하는 방식. 완전 과정법하고 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공양왕이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물러났지만 누가 봐도 압력에 의한 강제퇴위였고,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즉위식은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우리 흔히 서울의 우리 경복궁에서 즉위식을 한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경복궁이 아니라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린 게 이날이 1392년 7월 17일. 우리 7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그럼 지도자라고 조선왕조 건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에 제헌헌법을 다 이렇게 제정을 할 때 발표하는 날을 두고 그 시대 분들은 조선왕조에 대한 기억이 강해요. 기왕에 발표할 거 7월 16일 하느냐 18일 하느냐보다 조선왕조 건국한 날에 발표하면 좀 더 의미가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선왕조 건국을 기억하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해요. 그래서 제헌절하고 조선왕조 건국은 일정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바로 지금 한양천도역은 영상 자료로 보셨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점이 가장 이제 그리고 이 바로 북악을 주산으로 하자라는 이 주장은 정도전이 있어요.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자 그러는데 정도전은 이거는 안 된다. 이 천자는 남면을 해야 된다. 남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북악산 또는 우리가 백악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문헌에는 백악으로 많이 나와요. 이 백악을 주산으로 해서 이 경복궁을 완성한 것은 한양천도는 1394년 10월, 그 1년 뒤인 1395년 9월에 이 궁궐 경복궁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 경복궁이 완성되고 나서 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궁궐이 완성됐을 때 이성계가 기분이 좋아가 술이 좀 취하셨어. 술이 취해서 이 정도전한테 상공, 이 궁궐 이름 지어봐. 이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어떤 궁궐 이름이라든가 뭐 책 이름이라든가 고급진 표현들은 시경이라든가 서경과 같은 중국 고전을 인용을 하는 거야. 이 정도전이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시경에 보면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면 만년토록 경복을 부른다. 지금 이성계가 지금 술 취한 상태예요. 왕이. 곧 상황에서 술 취하고 덕에 배 부르시면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립니다. 이 경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복궁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한테 결제를 받을 때는 술 취한 상태에서 받아라라는 이런 또 교훈을 일러주면서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좋잖아요. 기분 좋을 때 이게 우리 들이밀어야지 막 기분 안 좋을 때 그렇게 해서 경복궁으로 이름 정해진 과정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탕평책 그러잖아요. 영조 때요. 탕평이란 말도 서경에 나오고 유성룡이 쓴 우리 기록뭐가 있어요? 임진왜란 반성의 기록. 징비록의 징비도 시경에 나는 미리 징계하여 후안을 삼가한다의 징비예요. 이런 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트렌드예요. 요즘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웬만해가지고는 대부분 여기도 누림 아트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 누림 문화센터 뭐 약간 뭐 이렇겠죠? 근데 요즘은 다 일단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고 뭔가 이게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대표적이죠.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 지을 때 아마 여기 화성시도 아마 그럴 거로 생각하는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웅덩이 있으면 이거는 이름이 레이크가 되버려요. 조그마한 실개천이 흘러가면 리버가 돼요. 아크로 리버가 돼요. 약간 언덕이 있으면 뭐가 되죠? 마운틴 또는 힐이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뭐라고 하죠? 센트럴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급진 조선시대는 시경이라든가 서경을 인용을 해야 고 그래서 궁궐 정각 이런 붙일 때 근정전에 부지런할 건 이게 다 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왕은 항상 부지런히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정전도 역시 생각할 사자를 써서 항상 생각하면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됩니다. 이 왕의 편전이라고 그러고요. 왕의 침전은 우리가 강령전. 강령전은 또 서경의 홍범부지에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이 장수, 부귀, 평안, 강령, 덕을 좋아함, 그리고 고종명, 천수를 다한다. 요 5가지 복 중에 3번째 복인 강령.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와서는 왕비의 침전이 분리가 돼요. 왕비의 침전 뭘까요? 우리 궁궐 안에? 그렇죠, 교태. 이것도 어떤 분들이 뭐 잘못 알아가지고 뭐 왕비가 뭐 교태를 부리나? 이건 아니고요. 음과 양이 크게 만난다. 그리고 이 한양 도성을 이 18km 이 조성을 하는데 이 도성 축조의 책임자도 정도전이고 요 4대문의 이름을 또 역시 정도전이 지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동쪽으로 우리 흔히 동대문 하지만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 흥인지문의 인, 도니문의 의, 숭례문의 예, 숙정문의 꾀정자는 지혜 지자고 통해요. 그래서 이 4대문에는 인의 예지의 이념이 또 구현이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 이름을 지을 때도 상당히 그 인형 같은 거를 구현을 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안에 가면은 동원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딱 누가 봐도 어디에서 협찬했다? 어디에서 건물 지어준 것 같아요? 동원관? 동원 참치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 메뉴가 동원 참치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 이 기업에서도 이렇게 돈 투자할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데서도요, 기독교 학교 가면 전부 다 아마 여기 대학에도 기독교 학교 졸업하신 분들 한번 기억하실 마리아관, 베드로관 전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천주교 쪽 서강대 가면은 막 노열라관 뭐 이렇게 나와요. 또 거기는 이제 또 천주교 쪽이니까. 그리고 동국대 한번 가보세요. 동국대가 뭐 정각원 뭐 약간 뭔가 가서 괜히 막 부처님한테 뭐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다 건물 이름이 그 조선시대는 유교 이념이 지배한 나라니까 인의 예지 그 신이 바로 보신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념이 구현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런 건물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건물 이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기억시키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한양도성 18km.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한양도성이 18km 요거 정말 요즘 같은 여름철은 정말 아침에 일찍 출발하시면 요거 한 바퀴 다 도실 수 있어요. 한 오전 한 뭐 7, 8시쯤 출발하시면 요 이제 그 낙산 쪽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북악으로 넘어서 요렇게 해서 남산 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 좀 힘들다 싶으면 한 4분의 1 정도씩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 한양도성을 걷는 즐거움은 뭐냐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산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요 도성을 이제 걸으면서 또 얻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요 도성 가는 곳곳마다 맛집들이 많아요. 맛집들이. 대표적으로 남산의 돈가스, 뭐죠? 장충동 쪽에 족발집, 저쪽으로 저 창의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손만두 뭐 이런 집도 있고 되게 이런 물 한 병 들고 맛집까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역사와 문화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 북악을 1구간으로 해가지고 총 97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시켰어요. 이때도 재밌는 게 그때는 공사구간 지금 같으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러죠. 그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천자문 순서대로. 조선시대는 아라비아 숫자보다 천자문이 훨씬 익숙해요. 궁궐에 가면 창고가 천자고, 지자고, 현자고, 황자고 요즘으로 치면 1호 창고, 2호 창고, 3호 창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수인 장군이 막 거북선에서 장착했던 천자 통통, 황자 통통 들어보셨죠? 이것도 천자는 1호포, 지자 총통 2호포, 현자 총통 3호포, 황자 총통 4호포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이 한양도성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특히 남산 쪽 구간은 어느 지역에서 쌓았냐면 경상도 쪽에서 쌓았어요. 이 돌에다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는 흥해에서 시작했다. 청하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 유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600년 전 경상도 사람들 스타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또 경상도 사람들은 뭐 대충 쌓았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보면 참 서울대 규장각 가면 옛날 고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고지도가 지역별로 그려져 있어요. 특징이 다 달라요. 전라도가 확실히 예쁘게 그려요. 옛날에 좀 꼼꼼해요. 옛날 지금이나 경상도는 약간 뭐 대충 길이 삐라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뭐 경기도는 약간 어중간하게 그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도전 뭐 정말 그 고려말은 혁명가로서 조선 건국을 주도하고 한양도성 건설, 경복궁 건설 뭐 모든 면에서 최고의 활동을 했던 정도전이 왜 그러면 조선 건국 직후에 정말 비극적인 추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정도전의 정치 이념에 있었어요.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조선 건국전과 같은 책에서 국왕의 자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함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 한결같지 않은 재상은 국왕의 좋은 점을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는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의 경제에 들게 국왕의 직책은 한 재상을 선택하게 국왕의 직책은 재상. 어떤 생각이냐면 왕은 세습되는 존재니까 재수 좋으면 세종 같은 왕도 나오는데 재수 없으면 여성 같은 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유전은 우리가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 밑에서 네가 나왔냐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바로 그 나라를 정말 그 나라는 그걸 어떻게 여성 같은 왕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재상 바로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국정을 주도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특히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과 아주 갈등을 빚게 되고요. 결국은 어디서 가장 그 피크를 이루냐면 태조 이성계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방석의 세자책봉 막내 아들 이 막내가 책봉된 데는 그 방석의 생모 신동아 광심이 절대적이었어요. 계속 뭐 요즘 표현하면 이성계한테 로비하는 거죠. 이성계가 조선 건국했을 때 나이가 이미 58세고요. 조선 왕 중에는 최고령으로 즉위를 했어요.
요즘에 58세 같으면 짱짱하지만 그때 같으면 거의 한 70대 후반, 80대. 그래서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럴 때 막 어린 개비가 우리 막내 얼마나 이쁘냐고 얘 왕 시켜주세요 이러면 솔직히 넘어갑니다. 그죠? 거기다가 정도전이 가세를 해요. 정도전 또 방석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 역할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저 세자 방석의 몸통은 정도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98년 지금의 이 한국일보사, 인사동, 예전에 그 한국일보사 있던 자리에요. 이 송현, 남은이라는 친구의 첩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정도전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처형을 하는, 그러면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이방원에 의해서 결국 그 최후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세자 방석마저 제거한 후에 이 방원이 본인이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태조 다음에 왕 누구다? 정종. 바로 이 방과 두 번째요. 이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 이제 적장자, 이때 적장자였던 방우는 이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우의 사이는 소주를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과가 얼떨결에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정종이 되는 거고, 정종 2년 정도 왕하다가 결국은 형식상으로 양보를 받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에 보면 정종을 잠깐 왕으로 올리는 이 장면은, 이것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대통령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떠오른다? 약간 최규하 대통령 느낌이에요. 일단은 12.12 쿠데타 주도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체제로 가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역사가 절묘하게 시차를 두고도 그런 어떤 그 쿠데타의 과정이라든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끝도 많은데 이방원 정도전 집 몰수해가지고 이곳은 짐승이나 걸리려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말먹이는 관청이 사복시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정도전 집 자리에는 넓은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복시가 나중에 없어지고 이 자리에 이 서울의 수송초등학교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수송초등학교가 이 도심의 학교는 초등학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 자리에 지금 종로구청이 들었어요. 현재도 종로구청 앞에 가면 바로 이 정도전 집표라는 표지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동선이 다양한 인물이에요. 아까 영주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단양이 외가라 그랬죠. 그리고 주로 활동했던 것은 개성, 그리고 이제 이 서울, 그리고 이 김포 쪽에도 살았고요. 바로 이 남양에서는 부사를 했고, 그리고 이 나주에 또 유배를 받고, 지금의 정도전에 사당이 있는 곳은 평택에 가면 또 사당이 있고, 서울만 해도 뭐 경복궁을 비롯해서 지금의 종로구청 자리라든가 이 활동 공간이 다양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되면 이런 어떤 정도전이라는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고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남양을 포함시켜도 돼요. 남양 도부 그때가 있었던 거 지금 같은 뭐 화성시청이면 여기에도 한번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정도전 지도 같은 거 펼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나중에 뭐 통일이 된다면 또 개성에서도 활동을 했으니까 개성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근데 왜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느냐 하면 그가 지향한 사상이 정말 옛날 조선시대 사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이야기 한번 보세요. 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네. 임금의 하늘이다. 임금이 된 사람이 이러한 뜻을 안다면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리. 항상 모든 포인트가 백성. 요즘도 우리 다 웬만하면 국민 이렇게 가잖아요. 민주. 그래서 정당 이름도 다 그래요. 요즘 정당 이름 다 국민 아니면 민주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에도 근데 이 전통 시대에 항상 백성을 최고 우선해라 라는 이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옛날에도.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이 정도전 인물은 실질적으로 토지제도, 뭐 세금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확실하게 그 이전의 고려시대보다 업그레이드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보시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래서 현명한 관리를 선택해 백성을 기르게 하고 관리의 직임을 중요하여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관리에게 직권을 빌려줘 백성을 편한 관리와 녹을 풍요해. 공무원들 월급 많이 줘도 좋다. 어떤 전제?
백성을 총애하고 백성들을 정말 제대로만 보살핀다면 이런 거는 모두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는 것도 하나같이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며 관리가 임금에게 보답하는 것도 하나같이 백성, 이렇듯 백성을 상당히 민본 사상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천을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고 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혁신적인 사상과 행동하는 지성으로 조선 건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주역 정도전. 사실 건국 이후 그의 삶은 그렇게 짧았지만 우리가 이런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본 플랜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시작이 반이란 말을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 시작이 반이란 말을 하는데 전 조선왕조가 여기에 딱 어울린다. 바로 이 조선왕조 이 시작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런 정치 이념을 제시하고 실천했던 바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신화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면 바로 또 조선왕조 건국 후 20여 년 만에 우리 정말 조선 최고의 왕 세종이 또 배출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업적, 정책 그리고 우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이런 많은 그 업적 바로 이 세종이라는 왕도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보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590년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우리 이거는 많이 들으셨죠. 여성에게 출산휴가 처음 부여했던 왕이고 그런 그 세종이라는 또 왕이 배출돼요. 그래서 오늘 이 또 남양하고 연결이 되면 이 또 세종의 후궁 중에 제일 총애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신빈김씨, 남양에 지금 신빈김씨 묘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종께서 18남 4녀를 두셨어요. 그런데 세종은 이 두 분한테 하고만 완전히 이제 뭐 몰입을 하셨다 그러나 소나무 심씨와의 사이에서 8남 2녀 두셨고 바로 이 신빈김씨와의 사이에서 6남 1녀를 두셨어요. 거의 두 분이 세종 자식들 책임졌던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우리 세종이라는 왕이 배출되고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뭐 소나무 심씨는 그나마 그래도 왕비니까 알려져 있지만 이 신빈김씨는 사실 상당히 알려져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특히 이 세종의 막내 아들 영웅대군도 이렇게 거의 기르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 왕자도 많이 이제 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예전에 그 대왕 세종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신빈김씨 역을 이정현 씨가 상당히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이 소나무에게 발탁이 처음에는 원경왕후에게 발탁이 돼요. 그러다가 이 소나무 심씨의 그 궁녀로 활동을 하다가 이 세종의 승은을 입어서 이제 정말 세종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많은 또 왕자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선을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왕조 제가 아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정도전, 세종.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도전도 이 남양과 인연이 있죠. 남양부사를 했으니 그리고 이제 또 이 세종이라는 왕을 또 어쨌든 후원하고 서포트해서 자식까지 많이 낳은 우리 신빈김씨도 또 남양하고 인연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이 남양이라는 도시는 지역은 이 조선왕조 건국과도 아주 인연이 있는 지역이다. 뭐 이런 데 대한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지역에 해설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 특히 이 신빈김씨 같은 경우는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니까 또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이 강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 남양 지역의 또 이런 문화 해설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그 좀 이런 뭐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런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